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이디시콥, 정신세계사의 이디시콥입니다. 이디시콥은 유대인들의 책인데요. 유대어로는 이디시콥, 유대인의 재치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론이나 지식체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 의식적이고 실존적인 의문을 제기하게끔 촉발하는 최소 임계 질량만큼 누적된 문제의식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가 작년이에요. 작년에 우리 코코치님, 책추남 나비스쿨의 코코치님께서 이 책을 동영상으로 짠 하고 올리셨어요. 그때 같이 한 말씀이 중고서적이 2권이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빨리 찾아봤더니 분당에 하나 있고 여기 화정에 하나 있었어요.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파주 운정이거든요. 파주 운정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그나마 화정이기 때문에 화정에 제 친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 책 좀 사라 연락을 했더니 오케이 하는 거였죠. 그때만 해도 제 친구는 머리에 뇌에 종양이 있어서 그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제 마음에는 이미 다 나은 친구라 물론 부탁하기에 좀 여지에 좀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이 친구가 다 나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는 부탁을 했고 그 친구는 도와주었고 그 책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책추남 스쿨 선생님들께서 이 책이 이제 절판되었으니 제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본이 처음이라서 제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본은 불법이었거든요. 아시죠? 불법입니다. 요새는 좀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래서 정신세계사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쉬고 있었거든요. 바로 전화를 했고 거기에서 순 편집자님과 통화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연락을 해봐야 된다. 사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럼 전화를 해보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착한 우리 순 편집자님께서 알겠다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낮잠을 자고 났어요. 여기 앞에 써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잠을 자라. 그래서 전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고 전화가 왔을 때 바로 받았더니 바로 받으면서 전화 앞에 뜨잖아요. 어디서 전화 왔는지. 정신세계사인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30권까지는 된다. 허락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순수한 독서 모임을 할 예정인데 50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순수하게 30권 말씀하셔서 30권을 하는 도중에 좀 얘기가 많았으나 무사히 30권은 처리했고 아주 즐겁게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기분이 좀 상해서 나가신 분들도 몇 분, 2분, 3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곧 이디시콥의 라삐 닐턴 본더님 작가님이시거든요. 거기에 지금 재출간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곧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앞에 말이 길었습니다. 드러난 세계의 드러난 영역, 제1영역이고 이건 정보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드러난 세계의 숨겨진 영역, 상징의 차원이고 제3영역은 숨겨진 세계의 드러난 영역, 직관의 차원입니다. 제4영역, 숨겨진 세계의 숨겨진 영역, 제4영역이라고 합니다. 제4영역이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이라서 제가 그것으로 쏙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4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54페이지. 제 거는 진짜예요. 원본이에요. 그래서 소중하답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행동해야 됩니다. 숨겨진 세계의 숨겨진 영역. 제4영역 속에서 파스칼의 유명한 경고는 빛을 발한다. 마음은 이성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분별이라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숨겨져 있고 모든 것이 지식의 너머에 있다. 우리는 왜 굳이 이 영역을 과수원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과수원이란 인간이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 부르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제4 영역은 여전히 밝혀질 수 있는 차원이고 접근 가능한 곳이다. 단지 이곳은 이성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가까워질 수 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며 마틴 부버는 인간 경험을 두 가지 요소로 해석했다. 분별과 참여이다. 며칠 전에 제가 디바인 매트릭스를 북살롱에서 하고 이 책에서 느낀 점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주는 관찰자의 역할을 관찰자의 우주였는데 지금은 참여자의 우주입니다. 우주가 내 것이 되려면 참여해야 합니다. 행동은 참여의 수단임과 동시에 그에 앞선 분별에 의존하고 있다. 부버에 따르면 분별이 있는 곳에는 그 결과로서 참여가 나타나며 그 역도 성립한다. 즉, 참여도 분별을 일으킨다.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말하자면 무언가를 내면화할 때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동시에 영향을 끼친다. 우와, 멋집니다. 드러난 영역이 보여주는 바가 가능하다.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숨겨진 측면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함으로써 존재와 사고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혁명적인 발상은 어떤 행동이라도 분별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추론의 토대 위에 있다. 즉 우리는 행동을 통해 숨겨진 차원을 꿰뚫으며 드러난 세계에 사로잡힌 분별을 해방한다. 랍비 잘만 샤흐터 샬로미는 한 제자와 지혜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지혜와 명민함과 이해력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훌륭한 감각과 판단력을 통해서다. 훌륭한 판단력은 어떻게 얻습니까? 좋은 경험을 통해서다. 그럼 좋은 경험은 어떻게 얻습니까? 나쁜 판단을 통해서다. 경험하고 행동하고 오류를 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이성이라는 불모의 땅에 정보를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적극적인 참여가 제4 영역을 꿰뚫는 분별력을 길러낸다. 유대 전통이 서구 사회에 전한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역발상이지만 지금껏 문제 해결에 그대로 제대로 이용되거나 적용되지 못해왔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비밀을 발견했을 때 통찰을 얻었다. 유대 해석가들에게 따르면 이런 통찰은 바다가 분리되던 바로 그 장면에서 비롯되었다. 그때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만물이 신의 의지에 따름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드리리라. 들음, 분별과 행함, 참여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꾼 이 발언이 바로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발상의 전형이다. 익숙한 행동 양식과는 순서가 뒤집힌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처럼 궁지에 몰려섰던 그들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유명한 진짜 절대적인 사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편한 상황보다 이런 꿰뚫는 이런 통찰을 얻으려면 좀 막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기회다 생각하고 바로 행동합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헤엄을 못 치던 나손이라는 남자가 먼저 뛰어내렸고 곧 바다는 갈라졌다.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은 그의 행동이었다. 오, 디바인 매트릭스 앞에서도 나오는데 뛰어내려라. 인간의 지각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더덥든 간에 그때부터 인간은 지각이 추론이나 상상이 아니라 존재, 빙에 의존하고 있음을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코치크 랍비는 그러한 진리를 더욱 간결하게 설명한다. 세상에는 신의 신비를 탐구하고 관찰하고 숙고하는 현명한 학자와 철학자가 수없이 많다. 그런데 그들은 왜 지혜를 오히려 잃어가는가? 지성과 분별력이라는 덫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성을 넘어 천상의 존재에 다다를 만큼 지각력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 도구는 무엇인가? 바로 신의 율법이다. 참여의 신성함이 덧붙여질 때 지성과 감각을 초월한 차원의 인식이 가능해진다. 가르치고자 배우는 사람은 배움과 가르침의 방법을 얻게 된다. 그러나 실천하고자 배우는 사람은 배움과 가르침, 관찰과 실천, 방법 모두 얻는다. 그러므로 숨겨진 영역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자는 드러난 영역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영역까지 지배하게 된다. 제4 영역의 이 비밀은 앞에서 살펴본 질문과 대답의 자리 바꿈 연장선 위에 있다. 이런 반전은 결심이 선행하고 행위는 그 뒤를 따른다는 전통적인 믿음을 회복시켜준다. 여기서는 반대로 행위가 결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는 행한 후에 들으리라 라는 말의 의미이며 참 지식의 세계 안에는 정해진 계층 구조가 없다. 어떤 추론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참여로서 획득되는 것이다. 실수는 성공의 첫 걸음이다. 숨겨진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면 드러난 영역의 고정된 질문과는 달리 무단히 변하는 역동적인 질문에 답이 제시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래의 DNA 연구 결과는 이런 역동적인 대답 과정을 잘 설명해준다. 과학계는 DNA 복구 메커니즘을 발견했을 때 매우 흥분했다. DNA는 한 개체가 물리적인 형상으로 존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복잡한 분자 구조다. 만약 이 섬세한 암호에 변형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즉시 해당 유기체에 반영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세포 유기 복제기에 많은 DNA 오류가 발생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오류의 발생은 극도의 효율성으로 진화를 이뤄가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처럼 보인다. 어쩌면 오류를 일으키는 구조에도 효율성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세포 생물학자 미리엄 스탬퍼는 이렇게 설명한다. 물질적인 정보를 암호화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류가 없고 고정적이며 안정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 세계라는 테두리 안에는 천부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DNA 복제 과정처럼 상당한 정도의 오류를 허용하고 동시에 정밀한 오류 인식 개선 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다른 말로 DNA는 결함을 내재한 절묘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물리적 세계의 한계에 대처하여 쉼없이 자기 보정을 해내는 완벽한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오류에 의지하는 방법을 이용해 감추어져 있거나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배움을 얻어낼 수 있다. 나쁜 판단을 통해 좋은 판단을 배우라는 랍비 잘만의 말을 떠올려보라. DNA는 듣거나 판단하기 전에 행동한다. 어리석음과 실수를 인정하는 습관은 책과 이론적인 개념에서 얻어지는 지식보다 훨씬 더 나은 배움의 방법이 되곤 한다. 지혜보다 행동이 넘치는 사람에게 지혜는 지속된다. 그러나 행동보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지혜는 지속되지 않는다. DNA는 존속하기를 원하므로 분별보다는 행위에 착수한다. 생각이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문제 해결력은 발전하지 못한다. 분별의 한계를 인식하는 일이 중요한 첫걸음이다. 제4 영역에서 그럴듯한 열매를 거두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여기서는 올바름이야말로 실패다. 올바름은 그저 확증될 수 있는 것을 확증할 뿐이다.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세계, 즉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를 접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영역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손에 쥔 정보를 관찰하고 드러난 정보와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분별하는 일은 직역주의자의 몫이다. 반면에 제4영역에서는 실수를 허용함으로써 현실을 이해하고 당신이 옳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실수는 행동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죠. 이때가 완전한 드러남과 완전한 숨겨짐이 마주하는 순간이다. 정보를 에워싼 무지가 드러난 영역을 이해하게 하듯이 행동에서 비롯된 실수가 숨겨진 영역을 인식하게 된다. 완벽함은 허상이다. 숨겨진 영역을 인식하려면 실수가 필요하다. 실수를 하지 않고서는 그로써 얻어질 분별과
지혜를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런데 실수 없이는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전혀 발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물론 일부러 실수를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설사 우리가 헤엄을 칠 줄 모르면서 나손의 뒤를 따라 홍해로 뛰어들었다도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1영역에 현실에 비춰봤을 때 헤엄을 못 치면 바다에 뛰어들지 마라. 그것이 1영역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실수에 불과하다. 일부에 등장했던 과수원에 들어간 4명의 현자 중에서 현실과 연결고리를 잃은 탓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현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는 헤엄을 치지 못해 죽는다. 문제 해결을 과정으로 보자면 이성적인 방법을 벗어난 해결책을 따르는 행위와 같다. 그러나 숨겨진 영역에서 교훈을 얻어내는 참된 실수는 이와 다르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다 써버린 후에 일어나는 진정한 경험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단과 대안을 다 시도해본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기에 이집트인들은 똑같이 바다로 뛰어들었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성장을 촉진하는 참된 실수와 멀어질 때 우리는 우울함을 느낀다. 삶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은 혼자 뒤에 처진 듯한 귀중한 지식과 분리된 듯한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숨겨진 지식은 분별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방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아직 해결되거나 파악되지 못한 문제는 행동의 차원, 즉 숨겨진 차원을 통해서만 풀리게 된다. 코치크의 라피가 물었다. 훔치지 말라. 이 율법이 무슨 뜻이겠느냐? 제자들은 말했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뜻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 라피는 말을 이었다. 이 말은 너 자신을 탐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자신을 탐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스스로를 넓게 열어두라. 자신을 꽁꽁 싸매서 삶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분별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교훈을 스스로 내버리는 태도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은 전달될 수 없다. 남의 지식이죠. 남의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한민국님을 인터뷰하러 만났거든요. 이메일로 드리고 이메일 보내드리고 너무나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만나 뵀는데 제가 북튜버 초짜잖아요. 그래서 더 이게 초심의 공덕이 들어갔나? 초심의 행운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만의 책한민국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의 12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것은 그분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이뤄진 지식은 전달될 수 없다. 그 지식은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빚어진 실수까지 포함하는 복잡 미묘한 것이기 때문이다. 맞네요. 근데 그분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이것저것 다 비교하면 시작도 못한다. 그러니 매일매일 꾸준히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책한민국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지식은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빚어진 실수까지 포함하는 복잡 미묘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당신이 얻은 지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마치 투명한 지도 위의 한 점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기준점이 없기에 당신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 오 마이 갓. 코브린의 라삐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만일 내가 권능을 지녔다면 너무 많은 지혜에 눌려 행동하지 못하는 현자들에게서 그 지혜를 다시 빼앗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 라삐는 정보를 담는 그릇을 가진 사람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하늘,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숨겨진 차원과의 접촉에서 비롯된 깨달음과 피상적인 지식이 비교될 때 이런 차이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와, 이 책 정신세계사의 김우종 대표님께서 번역하셨거든요. 번역 너무 잘하셨어요. 번역 너무 잘하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대표님, 공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북살롱에서 이디시콥 가지고 공부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꼬꼬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을 인도해줄 스승을 찾아 나선 한 제자가 있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을 인도해줄 스승을 찾아 나선 한 제자가 있었다. 하지만 스승은 단 며칠 만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그만 떠나라고 명했다.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복잡한 지식을 다 이해했겠습니까?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많은 양초를 갖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하나의 양초의 불을 밝혀줬을 뿐이다. 그러자 그는 지금껏 자신의 길을 걸어왔듯 스스로 다른 양초들의 불을 밝혔다. 여기서 양초는 숨겨진 영역의 지식을 의미한다. 하나의 양초는 스스로 빛날 뿐만 아니라 빛날 준비가 된 다른 양초들까지 밝혀 곳곳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에 더 큰 잠재력을 가진다. 이 양초들은 실수와 나쁜 판단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런 재료가 부족할 때 우리는 진짜 바보가 되곤 한다. 빛날 준비가 된 양초들, 숨겨진 지식의 존재를 망각하게 된다. 그러나 양초들이야말로 숨겨진 영역과 분별력을 동시에 밝히고 제4 영역의 깊은 창조성을 이끌어낸다. 우리 모두 양초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중요한 난제 중 하나는 분별과 참여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다. 경험보다 분별에 치중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우둔해진다. 빛나는 양초에는 두 의미를 두지만 동일한 잠재력을 갖춘 주변의 양초들을 발견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라삐 부남은 이런 상황을 꼬집어 말했다. 내 교실이 학생들로 가득 차는 안식일마다 나는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느낀다. 학생들 하나하나는 토라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고 또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완성을 추구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든 학생에게 한꺼번에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곧 그들로부터 그것을 뺏는 셈이 돼버린다. 분별에 치중할수록 가르침은 줄어든다. 특히 여러 사람의 반복 경험에서 생겨나는 일반화는 행동의 세계, 즉 숨겨진 세계와 담을 쌓게 된다. 일반화는 세부적인 사항을 빼버리거나 과장함으로써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는 거짓 교훈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드러난 세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숨겨진 세계가 존재한다. 한 학생이 알았다 하고 외칠 때 현명한 교사의 가슴은 철컹 내려앉는다. 일반적인 원칙을 움켜쥔 학생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촉발되는 진정한 가르침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고안된 교육과정에 적합한 가르침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짐이 된다. 라삐 맨델은 이런 말을 남겼다. 옛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한 마을의 할아버지 덕에 나는 유대 신비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 알아들었다. 받아들였다. 교사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학생들은 각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을 알 때 비로소 지식은 경험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런 교육은 제자들로 하여금 내면에 잠재된 양초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교사의 불꽃은 하나의 양초만 빛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해져 그들도 마음껏 불을 밝힐 수 있게 한다. 이때 교사는 양초를 만들어 빛을 밝히는 주체가 숨겨진 세계임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빛을 밝히고 보존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져야 한다. 어린 제자가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고 불평했을 때 리진의 납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한밤에 안내자와 함께 숲속을 걷는 사람과 같다. 안내자가 사라지는 즉시 어둠이 숲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신만의 빛을 밝힐 수 있다면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목적을 지니고 스스로 연구하는 교사만이 학생들이 각자의 양초를 밝히게 해줄 수 있다. 라삐 부남은 이렇게 말했다. 나쁜 교사는 아는 바를 말하지만 좋은 교사는 말하는 바를 안다. 교사의 그림자마저도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분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을 현실에 참여시켜 경험을 내면화하도록 이끌면서 그 결과로서 분별력을 키워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볼키의 라삐, 이츠하크는 이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긴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상인이 자신의 사업을 믿고 맡길 만한 직원 한 명을 고용했다. 이를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그는 상점의 옆방에서 일하며 몰래 귀를 기울였다. 첫 해 동안 그 직원은 손님에게 말하곤 했다.
사장님은 그런 할인을 허락하실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인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해에는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 저희는 그런 할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상인은 이번에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세 번째 해에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할인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제야 상인은 여행을 떠났다. 훌륭한 교사는 제자들이 각자 경험에 따라 분별하는 능력을 얻고 나서 가르침을 멈출 수 있다. 제4 영역에 즐겁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지식은 유지할 수 없다. 숨겨진 요소가 부족한 지식은 현실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숨겨진 요소가 부족할 때마다 만물은 본래의 의미를 감춰버릴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들이 논리로서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 까닭이다. 사람들이 칼레브의 랍비에게 스승에게서 배운 바를 전달해달라고 조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스승의 가르침은 마치 감로처럼 내 몸에 들어왔고 나는 그걸 고이 간직하고 있답니다.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더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조르자 그 랍비는 웃옷을 들쳐 보이고는 외쳤다. 내 안을 들여다보시오. 내 스승의 가르침을 바로 찾을 수 있을 테니. 진정한 가르침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가슴속, 감정과 경험의 영역에서 자라난다. 제4 영역에 해당하는 가르침은 이해되기보다는 경험된다. 예루살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다.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으나 그것은 동료에게 배운 바에 미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얻은 깨우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경험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자신도 쉼없이 성장한다. 실천하고자 배우는 사람은 분별력도 함께 얻게 된다. 버나드 쇼의 말을 기억하라. 행할 수 있는 자는 몸소 실천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가르치려 든다. 미지의 무한함을 즐겨라. 바알셈 토브는 이런 말을 남겼다. 지식의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나는 내 안에 단 한 글자의 가르침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제4 영역은 정복되지 않는 영역의 총합이다. 숨겨진 요소들은 기억이란 일종의 형상일 뿐이며 그 안에는 순수한 매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것이 구체적인 특징에 의해 기록되고 분류된다. 반면 숨겨진 영역은 객관적인 기억 대신 주변 환경과 분위기 속에 흔적을 남긴다. 그 요소들은 물리적이거나 냄새, 이미지로서 감정적이거나 때와 장소, 존재적일 수도 있다. 배신이나 새로운 사랑. 이런 요소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열린 상태로 삶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사람이다. 반면에 드러난 객관적인 지식에 고착된 관점은 사물을 형상 안에 가두어 기억 속에 우겨넣는다. 숨겨진 세계와 드러낸 세계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드러난 세계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숨겨진 세계가 드러난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요? 또는 숨겨진 영역이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반대로 그것이 드러난다면 감춰진 것이라고 본질 자체가 이미 변한 게 아닌가요? 숨겨진 영역의 지식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드러나려고 하지 않으며 일반적 형태의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어느 유대 신비주의자 제자들과 그들의 절친한 제가자 친구에게 벌어졌던 일이다. 제자들은 친구를 스승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지만 고집 세고 의심 많은 청년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제자들은 스승의 저녁 식사에 그를 참석시키는데 성공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제자들은 환희에 차 있는 친구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후에 친구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감동 어린 말투로 대답했다. 랍비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이 말이야 마치 여호와 성전시대 고위 사제처럼 빛나 보이거든. 당황한 제자들은 곧바로 스승을 찾아가 자신들은 보지 못한 모습을 어째서 그 의심 많은 청년만 발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보고 싶어 했다. 너희는 믿고 싶어 했고. 믿음은 숨겨진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표현이다. 사실 믿음은 숨겨진 것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상징물이다.
왜냐하면 이성의 길로는 결코 숨겨진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숨겨진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숨겨진 답이 드러난 영역에서 취하는 형태가 믿음인 것이다. 우리가 3영역에서 끌어낸 직관을 다루든 4영역이 재촉하는 행동을 다루든 간에 어떤 것이 오로지 직접적인 경험을 거친 후에야 드러나는 이치의 원흉인 불연속성은 우리를 이미 압도하고 있다. 제4영역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은 어렵지만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랍비들은 이것을 물을 분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논리의 부산물이라 여겼던 확신이 오히려 논리에 선행할 때 혼란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확신은 모든 진리, 관념, 분별, 설명을 넘어선 텅 빈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무리 특별한 정보라도 이 지혜의 가치와는 비교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 텅 빈 마음을 분별할 수 있다. 텅 빈 마음 보니까 이승환 노래가 생각나네요. 볼보즈의 랍비는 얼마 전 죽은 지인의 유령을 보았다. 그 유령은 랍비에게 새로운 삶을 달라며 매달렸다. 당신은 이미 이승을 떠났고 이제는 혼란의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오. 그 유령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랍비는 유령의 겉옷과 수의를 벗겨 확인시켜 주어야만 했다. 후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랍비의 아들은 이렇게 물었다. 글쎄요,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도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걱정 마라. 랍비는 아들을 안심시켰다. 네가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 한 넌 그곳에 있지 않으니까. 혼란의 세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바로 이 이유로 인해 당신은 4영역을 여행하는 동안 자신의 지식이 혼란의 세계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이것을 아는 한, 그리고 이 세계에 몸을 던짐으로써 분별력까지 함께 던져버리지 않는 한 당신은 혼란의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없다. 3영역과 4영역의 결실인 믿음과 직관은 과수원의 불가결한 일부로서 이성과 증거와 공존한다. 과수원 얘기는 이 앞에 1영역에서 나옵니다. 제가 4영역부터 읽었습니다. 사고하는 자라면 누구나 직관하며 또한 사고하는 자라면 누구나 믿음을 갖는다. 직관과 믿음은 각자의 앞에 놓인 세계를 이해하고 조직화해가는 과정의 불가분한 일부이다. 직관과 믿음은 그 매개체를 통해 그 세계를 부리고 분별력은 잘 정의된 형상들을 통해 세계를 부린다. 피르케 아보트에 쓰여 있듯이 현실 세계를 풍족하게 할 목적으로 과수원을 직접 탐험하려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증거를 찾고 탐구한다. 중요한 점은 그들은 교훈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그 증거에 집착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직관과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지식을 완성한다는 사실이다. 그 지식은 마치 반쪽짜리 오렌지 두 조각처럼 서로 딱 들어맞지는 않으나 하나에서 분리되었음에 틀림없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네, 여기까지 제4영역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을 읽어보았습니다. 운해가 발달을 하려면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과 직관의 차원 3영역과 4영역을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하라. 그러면 그것이 의문을 달리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숨겨진 세계의 제일 가는 원칙이다. 정보를 갖고 접근한다면 이미 풀어본 것과 비슷한 문제에서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상징으로서 접근한다면 그 본질을 찬찬히 살펴봐야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직관으로서 접근한다면 생생한 경험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처음 접하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접근한다면 생생한 경험으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드러난 정보만을 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만회한다. 마지막 사람은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영역을 마음껏 누린다. 바로 저거든요. 제가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가 이름이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장모 치와인데 털이 한 번도 털을 미용을 시킨 적이 없어요. 털은 장모라 길고 부들부들해서 안고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짖지를 않아요. 짖지를 않아요, 정말. 눈이 초롱초롱 맑아가지고 제가 먹을 거 먹고 있을 때는 엄청난 애교를 떱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침에 자고 나왔더니 거실에 매트가 있는데 그 매트에 똥을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1도 의심 없이 똥이라 생각하고 그 똥을 치워야지. 그래, 내가 치워야지. 생각하면서 똥을 집었는데 그게 똥이 아니었어요. 어제 잘라준 생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 꼭지.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똥이라고 알았으면 우리 남편은 건들지도 않았을 텐데, 욕부터 했을 텐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니까 바로 휴지를 들고 갔는데 딱딱하더군요. 똥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활동한다는 말은 나름대로 삶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가졌다는 뜻과 같다. 탁월한 문제 해결력은 갖춘 사람일수록 이 네 가지 차원의 통합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예를 들어 기업체의 경우만 보아도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정보 차원의 직원이나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는 상징 직원보다는 산 경험을 가진 직원. 네, 맞아요. 이성보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탁월한 감각을 갖춘 직원을 더 높게 평가한다. 바로 전데요. 직관과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줄줄이 늘어선 문제들에 대한 전략과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들은 무지의 영역을 발판으로 삼고 궁극적으로 무에서 지혜를 창조한다. 아래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어둠에 깔린 숲에서 한 남자가 길을 잃었다. 어두워질수록 그는 불안해졌다. 한참 후 그는 작은 불빛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랜턴을 든 사람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기를 구해줄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당신을 만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갑자기 어두워지는 바람에 길을 잃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걱정 없어요. 그러자 랜턴을 든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헤맨 곳과 내가 헤맨 곳을 피해서 길을 찾아보면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랜턴을 갖고도 길을 잃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좀 더 다가갔고 그가 장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당신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랜턴을 갖고 다니죠? 그 덕에 당신이 나를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숲을 빠져나가려던 남자는 드러난 세계를, 시력을 잃은 장님은 숨겨진 세계를 뜻한다. 그 둘을 힘을 합쳐 기회를 잡는다. 여기서 불빛은 참여, 직관과 무한한 가능성과 분별, 정보와 상징을 한 자리에 모으는 계기가 된다. 장님이 랜턴을 들고 다니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함이다. 우리의 운해가 문제를 풀 때 거기에서는 불빛이 주변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눈에 띄는 요소들을 찾아다니는 논리를 끌어당기는 데 쓰인다. 참여를 촉진하는 운해에 있어 불빛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운해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데 그 빛을 사용한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즉, 불빛은 주변을 밝히기보다 새로운 불빛을 끌어오는 도구가 된다. 즉, 불빛은 이해, 정의, 해결, 끌어오는 즉, 불빛은 주변을 이해, 정의, 해결로 새로운 질문, 탐구를 끌어오는 도구가 된다. 탈무드를 공부하고자 찾아왔던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에서 네 가지 차원의 차이점,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20대 중반의 한 젊은이가 저명한 랍비를 찾아왔다. 탈무드를 배우고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랍비가 물었다. 자네 아람어를 아는가? 아니요. 히브리어는? 모릅니다. 그럼 토라를 공부해 본 적은 있나? 아니요, 선생님.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버클리 대학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얼마 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소크라테스 논법을 다룬 학 박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무드를 공부하러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싶습니다. 랍비는 하나의 제안을 했다. 나는 자네가 탈무드를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네. 탈무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거든. 그래서 자네의 이성을 시험해 봐야겠네.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탈무드를 가르쳐 줌세. 젊은이는 동의했다. 랍비는 두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두 남자가 굴뚝을 내려갔다네. 한 명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얼굴로 나왔지.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나?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랍비를 쳐다보았다. 이게 시험인가요? 랍비는 끄덕였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더러운 얼굴로 나온 사람이지요. 틀렸네. 깨끗한 얼굴로 나온 사람이 정답이야. 간단한 논리라네.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은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그처럼 더러울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러니 얼굴을 씻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겠나? 그럴듯하군요. 젊은이는 말을 이었다. 다른 문제를 주세요. 랍비는 다시 두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두 남자가 굴뚝을 내려갔다네. 한 명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얼굴로 나왔지.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나? 그 문제는 이미 풀었어요. 깨끗한 사람이 그 정답이고요. 틀렸네. 두 사람 모두 얼굴을 씻었지. 간단한 논리라네.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은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그처럼 더러울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었지. 그러자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도 덩달아 자기 얼굴을 씻었지. 그러니 결국 둘 다 얼굴을 씻은 게 되지.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제가 이처럼 생각이 짧았다니 부끄럽네요. 다른 문제를 주세요. 랍비는 다시 두 손가락을 들었다. 두 남자가 굴뚝을 내려갔다네. 한 명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얼굴로 나왔지.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나? 두 사람 모두 얼굴을 씻었죠? 틀렸다네. 누구도 얼굴을 씻지 않았지. 간단한 논리라네.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지.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은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그처럼 더러울 거라 생각했고, 하지만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얼굴을 씻지 않는 걸 보고 자신도 씻지 않았다네. 그러니 둘 다 얼굴을 씻지 않은 거지. 젊은이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됐다. 저는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랍비가 또다시 두 손가락을 치켜들자 젊은이는 신음했다. 두 남자가 굴뚝을 내려갔다네. 한 명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얼굴로 나왔지.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나? 둘 다 씻지 않았어요. 틀렸네. 자네가 공부한 소크라테스 논법이 왜 탈무드를 공부하는 기초로 적합하지 않은 줄 이제 알았나? 어떻게 굴뚝을 내려간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의 얼굴만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깨끗할 수가 있겠나? 아직도 모르겠나?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문제였다네. 바보 같은 문제를 푸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동안에는 찾아지는 대답도 모두 바보 같을 뿐이라네.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이 얼굴을 씻는다는 대답은 1영역을 나타낸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는 오히려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이 씻는다는 해석은 2영역을 나타낸다. 이처럼 이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추어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는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된다. 둘 다 씻는다와 둘 다 씻지 않는다의 대답은 3영역의 두 가지 가능성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는 것에 덧붙여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런 직관의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성과 논리보다 훨씬 깊은 지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제4영역은 애초의 질문 자체로 돌아가 다른 각도에서 내린 새로운 해석, 터무니없는 질문이다에 해당된다. 이때는
얼굴을 더럽히지 않고 굴뚝을 내려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경험적인 지식을 근거로 삼게 된다. 참여는 현실과 삶에 뿌리를 두며 판단보다 앞선다. 자신이 개념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지 않은지 또는 분별력이라는 채로 산 경험을 걸러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많은 문제가 절로 해결된다. 그때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이 세계가 자명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는 길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의 빛은 그 빛 안에 잠재된 새로운 빛을 이끌어내는 도구일 뿐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책 이디시콥을 읽어드렸습니다. 저한테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